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이 운영하는 장군의 소리 유튜브 채널입니다. 저는 전략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태우 박사입니다. 오늘은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숙하지 않은 내용일 수는 있지만 자세히 들어보시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7월 28일이었죠. 청와대 안보실 김현종 제2차장이 한미 미사일 지침의 제4차 개정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로켓, 즉 우주 발사체지요. 이 로켓에 고체 연료를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었던 내용이 완전히 삭제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발사체에 고체 연료를 사용한다는 것은 값도 싸고 구조도 단순해서 이 로켓 발사가 상당히 쉬워진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군사용 미사일의 경우에도 액체 연료보다는 고체 연료가 더 기동성이 높다, 이런 이유로 선호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한미 미사일 지침은 네 번째 개정까지 되었는데 돌이켜보면 정말 40년에 걸친 대장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미 미사일 지침이 생길 때부터 지금까지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을 얘기를 하려면 박정희 대통령을 빼고는 얘기가 안 됩니다. 미국이 1979년부터 한국의 미사일 개발에 이런저런 제약을 가하는 미사일 각서를 만들어서 제약을 가했죠. 이것은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핵무장 야망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기억나시죠? 북한의 대남 도발이 연일 이어졌습니다. 김신조 청와대 습격 사건, 무장공비, 울진 삼척 무장공비, 울진 무장공비 침투 사건, 이런 것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었는데 긴장의 도가니였죠. 그런데 1969년에 미국에 닉슨 대통령이 당선되고 닉슨 닥트린이 발표되었죠. 아시아의 방위는 아시아인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내용이었죠. 이어서 주한미군 중에서 미 7사단이 철수가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박정희 대통령이 핵무기 개발을 결심하게 된 배경이었죠. 그러나 미국은 핵무기의 수평적 확산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동맹국들의 핵 보유도 다 억제하던 이런 정책을 펴고 있었고, 그래서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결국 1975년에 박정희 정부는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각서를 써주게 됩니다. 약속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핵포기를 공식적으로 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도 언젠가 필요하면 핵무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 박정희 대통령의 야망은 이어졌고요. 특히 미사일에 대한 야망은 식지 않았습니다. 핵폭탄을 만들어서 미사일에 실어야 핵무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박정희 대통령의 이런 열정은 1979년 김재규의 흉탄에 서거하실 때까지 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사일 얘기를 이제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이 ADD 국방과학연구소죠. 1971년부터 박정희 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미사일 개발을 시작을 했는데, 이후에 미사일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추상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1976년까지 이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반드시 완성하라. 이 명령을 받고 국방과학연구소는 정말 안 해본 것이 없었습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던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을 베끼려고 시도를 해봤고, 또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 하푼 미사일, 이 함대함 미사일이죠. 이 하푼 미사일을 구매를 해서 어떻게 연구를 해보겠다. 미국이 팔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의 그 유명한 액조세 미사일, 이걸 구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온갖 노력을 다 했는데 1978년 9월이었죠. 드디어 이 한국이 만든 첫 탄도미사일, 2단 고체 연료 탄도미사일 사거리 200km, 백곰1이라고 명칭이 붙여졌습니다.
이것이 발사되어서 성공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미사일을 개발했던 연구진들은 모두 얼싸안았고 박정희 대통령도 손수건을 꺼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미사일 개발 역사입니다. 그랬더니 미국이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억제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 이듬해인 1979년에 한국의 미사일 180km 이상 날아가서는 안 된다. 탄두 중량은 500kg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압박을 했고 한국이 이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수용한 것이 바로 미슬 어코드, 락 US 미슬 어코드, 한미 미사일 각서였습니다. 자, 이제 이런 역사를 가진 미사일 지침이 제1차 개정된 것은 2001년이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부터 북한의 핵 개발이 국제적 이슈로 부상을 했고 북한이 플루토늄을 만들어서 핵무기를 만들려고 한다. 국제적인 이슈가 되었죠. 근데 이 동맹국들의 핵무기 개발을 여전히 억제해왔던 미국의 정책, 이 정책은 한국의 군인들이나 저 같은 안보 전문가들한테는 원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북한이 저렇게 가고 있는데 왜 우리의 손발만 묶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화적 핵주권과 미사일 주권을 제가 외쳤던 것도 바로 이 무렵이었습니다. 평화적 핵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핵무기 자체는 만들지 않더라도 유사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은 가져야 한다. 농축과 재처리를 포기하지 말라. 이거는 우리가 해야 한다. 이제 이것이 제가 주장했던 평화적 핵주권의 골자였고, 미사일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미사일은 핵무기를 실어 나르는 소위 이 투발 수단이지 핵무기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것이 그 미사일 주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1995년부터 미국과 이 미사일 지침을 좀 더 완화해야 한다, 고쳐야 한다 라는 의견을 미국에 피력을 했지만 워싱턴의 입장은 꽤나 강경했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 1월 달이죠. 드디어 한미 간의 합의에 의해서 미사일 각서죠. 그 당시에는 미사일 각서로 불렀습니다. 미슬 어코드. 이것이 처음으로 개정이 되었는데 그 내용은 한국 탄도미사일, 한국 미사일의 사거리가 180km에서 300km까지 늘어날 수 있다. 그 내용으로는 굉장히 미흡했죠. 북한은 이미 미사일 강대국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미사일이 날아갈 수 있는 거리가 300km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니까 내용이 굉장히 미흡했죠. 그러나 우리 미사일 주권을 향한 이 첫걸음을 뗐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한테는 이 첫 개정 소식이 남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었던 또 다른 사연이 있습니다. 1995년 9월 달로 기억이 됩니다. 저는 당시 모 학계 선배님의 권유로 김대중 당시 야당 총재를 만나서 좀 자문을 해드려라. 제가 이제 거절을 하다가 결국 그 선배님의 강권에 가서 자문을 해드리게 되었는데 지금 마포구에 있는 서교 호텔로 기억됩니다. 거기서 둘이 만났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평화적 핵주권 확보해야 한다, 미사일 주권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를 굉장히 길게 얘기를 했는데 끝까지 경청을 하셨고 다 듣고 나서는 그런 거였나? 내가 반드시 집권을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저한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참 그 상황을 제가 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미사일 사거리가 180km에서 300km로 늘어난 것은 우리 당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했던 시절이죠. 2001년은 청와대와 외교부의 업적이지만 이 김대중 총재에게 이 문제를 제가 강력히 제기했던 사람으로서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저한테 그런 회포가 있었습니다. 자, 이게 제1차 개정이었고요. 제2차 개정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에 이루어지는데요. 이 2차 개정으로 인해서 한국의 미사일 개발에 채워져 있었던 족쇄가 상당히 풀립니다. 한국 미사일,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800km로 연장이 되고요. 탄두 중량은 500km가 남아 있었지만 이 탄두 중량과 사거리 사이에 트레이드 오프, 서로 바꾸기 일을 할 수 있는 융통성이 부여되었습니다. 즉
탄도 중량을 500km에서 줄이면 그 줄이는 만큼 사거리를 더 멀리 날아가게 할 수 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거리를 적게 하는 대신 탄도 중량을 더 높일 수 있는 이런 융통성이 부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인기, UAV, 무인기의 경우에도 이 항속거리가 300km가 되지 않는 무인기는 탑재 중량이 무제한으로 되었고요. 또 이 탑재 중량이 항속거리가 300km가 넘으면요, 무제한으로 가는 경우에는 탑재 중량을 2.5톤으로 제한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무인기의 탑재 중량 2.5톤, 굉장히 많은 것을 실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순항 미사일 경우에도 순항 미사일이 탄도 중량이 500km가 되지 않으면 거리를 마음껏 늘려도 좋다.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 사거리가 300km, 순항 미사일 사거리가 300km가 안 될 때는 탑재 중량을 무한정 늘려도 좋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내 개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전히 이 우주 발사체의 고체 연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 제한과 마찬가지로 800km가 넘어가는 우주 발사체에는 고체 연료를 사용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제약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 2차 개정으로 상당히 많은 제약이 풀린 것인데요. 저도 이때도 또 한 번 남다른 감회를 느껴야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한 초기에 2009년의 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만은, 저는 대통령의 외교안보 자문교수로 매달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회합을 가졌는데, 그때 제가 한번 미사일 주권 얘기를 거론을 했고, 한국의 미사일이 적어도 800km는 날아갈 수 있어야지만 대북 억제를 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그때 이명박 대통령께서 왜 하필 800km냐라고 질문을 하셨을 때 저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800km면 북한의 웬만한 지역을 다 커버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중국과 일본을 자극하지 않는 거리다. 그래서 제가 800km를 주장한다. 제가 이제 답을 이렇게 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로부터 약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제2차 개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 이 2차 개정의 핵심 주역은 따로 있었죠. 당시 천영우 외교안보 수석, 이분이 얼굴을 붉히면서 미국 측과 협상을 했고, 또 김태효 당시 대외기획관이었습니다. 청와대에. 이분이 이 모든 뒷바라지 실무 분위기 만들기 등을 다 하면서 대통령과 연결 작업을 해왔죠. 이분들의 역할이 있었고, 또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워낙 친해서 그 개인적 친분 때문에 오바마가 들어준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직후에 만났던 랄프 코사 박사는 이렇게 얘기했죠. 이 personal chemistry shared by the two presidents. 이게 문제를 푸는 핵심 고리였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이 아삼육이죠.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서로 아삼육이 맞아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그냥 들어준 것이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2차 개정이 되고, 2차 개정으로 우리 군은 상당한 대북 억제력을 만드는데 상당한 융통성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3차 개정은 2017년도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고 난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왔을 때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돼서 발표한 것인데, 이 내용은 탄도미사일의 중량 제한을 해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00km까지 날아갈 수 있는 우리 탄도미사일의 500km라고 하는 이 제한, 이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배제함으로써 우리도 파괴력이 굉장히 큰 그런 대형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고, 사실 그 직후에 우리가 이 대형 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만들어서 시험 발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당한 발전이죠. 근데 이제 이때는요, 북한이 연거푸 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면서 이 미사일, 한미 미사일 지침,
제가 이걸 맨 처음에는 미사일 각서라고 불렀죠. 그런데 이제 이명박 정부 때 2차 개정을 하면서 이름을 명칭을 미사일 지침으로 바꾸어서 이제 지침이 된 겁니다. 이 미사일 지침의 개정에 상당한 촉매가 되었습니다. 북한이 뭐 무수단, 북극성, 화성 12, 화성 14, 화성 15 이런 미사일들을 계속 쏘아대었습니다. 매년 한 20회씩 쏘아대었습니다. 27년에 북한이 이 북극성이라고 하는 SLBM 잠수하면서 발사되는 미사일 시험 발사했고, 또 7월에는 화성 14호, 그러니까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탄급 미사일이었습니다. 두 번이나 시험 발사했고, 그래서 아마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상당한 촉매제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직후인 11월 29일이죠. 북한이 화성 15호를 쏘았습니다. 미사일 지침 개정이 3차로 되고 난 직후입니다. 이걸 쏘고 이 미사일은 사거리가 13,000km에 달한다, 이렇게 추정이 되었는데, 평양 정권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자의대로 핵무기를 실어서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역사적 대업을 이루었다,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제3차 개정입니다. 자, 제4차 개정, 이게 바로 서두에 말씀드린 7월 28일 김현종 차장이 발표한 이 로켓 개발, 로켓의 고체 연료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던 내용조차 해제가 되었다. 이건 이제 제4차 개정. 그러니까 1979년에 미사일 각서가 처음 만들어져서 2020년에 4차 개정까지 장장 40년에 걸친 대장정이었다. 이 4차 개정까지의 이 대장정 동안 우리 한국 정부, 한국의 전문가들,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는데, 아마 국민들은 의식하지 못할 수 있지만 더디지만 큰 발걸음을 해온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역사적 팩트를 기반으로 제가 세 가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북한이 이 한미미사일 지침 개정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비난을 하는 것은 일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2017년 제3차 개정을 했을 때도 이 북한의 메아리, 우리 민족끼리 등 북한의 선전 매체들이 일제히 비난을 했죠. 이게 뭐 대결 흉심을 드러낸 것이다. 뭐 제3차 때도 그랬습니다. 제3차 때도 방금 말씀드린 것 제4차 때고요. 제3차 때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북한의 매체들이 뭐 상전인 미국한테 매달려서 사정거리를 늘리고 뭐 탄도 중량을 늘리고 그렇게 해서 살 길을 찾아보겠다니 참 가소롭기 짝이 없다, 이런 비난들을 냈는데 대한민국은 일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북한은 1970년대부터 핵 개발에 열중을 했어요. 지금은 세계 미사일 강대국, 6위권의 강대국입니다. 대한민국과는 미사일 격차가 한 20년 이상 나는 걸로 저희들은 분석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북한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비판하느냐? 대한민국 미사일 지침 개정에 대한 북한의 비판은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말씀. 첫 번째 결론입니다. 두 번째 결론은 이제 정부 학위에 달렸다라는 문제입니다. 이제 더 이상 미국이 대한민국 미사일 개발에 족쇄를 치웠기 때문에 우리가 미사일 개발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대북 억제를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는 통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남은 제약이 있지만 충분히 많이 풀렸고, 그 한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대북 억제가 가능한 대형 미사일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거리가 800km를 날아가고 탄도 중량이 무제한이라면 우리가 평양이든 신의주든 북한이 남한을 위협한다면 우리도 북한을 위협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이제는 만들어진 겁니다. 순항미사일, 탄도 중량이 500km 이하면 사거리가 무제한이라고 그랬죠. 순항미사일이 어떤 미사일입니까?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처럼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다. 날개를 달고 이렇게 요리저리 순항을 하면서 날아가는 거죠. 레이더를 피하고 날아가서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격하는 그런 용도죠.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대한 대량 파괴 살상보다는 정확한 타격을 목표로 하는 미사일입니다. 탄도 중량 500km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미국 제약 때문에 못 만든다, 이런 얘기 할 수 없습니다. 무인기,
무인기도 이 탄두 중량이 2.5톤이죠. 2.5톤 안에서는 거리를 아무리 멀리 날아가는 무인기도 괜찮다는 겁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이 무인기에 들어가는 글로벌 호크 같은 기종이 2.3톤을 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5톤을 실을 수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원하는 공격무기, 방어무기, 정찰무기, 정찰 장비 다 실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제약이 없어진 겁니다. 이제 미국 탐하지 말고 우리가 의지만 있다면 북한의 핵 위협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우리의 억제용 미사일 개발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제 같은 사람은 초기부터 미사일 주권을 외쳤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부터 미사일 주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전히 제약이 남아는 있지만 그런 용어를 쓸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결론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방비 정액이 빨라지고 또 뭐 최근에는 항공모함 얘기까지 나오고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어야 된다, 첨단 무기 구입, 뭐 이런 얘기들이 자주 등장하고, 또 게다가 이 3차, 4차 미사일 지침 개정도 문재인 정부 또한 이루어졌습니다. 뭐 그런 것들은 당연히 성과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이 전시작전 통제권 분리를 하고 우리 군의 양을 줄이고 국방개혁 2020을 통해서 안보 역량을 스스로 축소하는 길을 택하고, 그리고 또 9.19 남북 군사 분야 합의를 통해서 북한에 유리한 내용들을 대거 합의를 해주었고, 그리고 우리 안보를 사실상 경시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더 중점을 두는 이런 자세를 보여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고 또 이 새로운 첨단 무기를 가져오고 구입하고 국방비를 더 많이 올리고 하는 이런 일련의 노력들이 순수한 안보의 중요성에 입각해서 나온 것이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이 전작권을 조기에 전환하려고 하는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또 이 북한하고 가까이 가는 친북 정책을 펼치더라도 우리가 첨단 무기를 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소위 남북 화해 협력 정책의 정치적 지지 기반을 얻기 위해서 안보 마인드가 아닌 이런 정치적 계산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안보 문제는 안보 그 본연의 본질을 보면서 접근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한미 미사일 지침 지난 40년에 걸쳐서 족쇄가 하나씩 둘씩 풀리고 이제는 상당한 재량권을 한국이 가질 수 있는데, 이것을 충분히 활용해서 우리 안보의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정부와 우리 국민 그리고 우리 전문가들의 의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